충당부채,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충당부채 인식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채무로 우발부채로 인식을 해서 주석공시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별지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충당부채 인식 요건은 우리가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소위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하죠. 부채성 충당금. 다시 말하면 부채다. 비유동 부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유동 부채다. 부채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동 부채 그리고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의 대표가 사채죠. 사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충당 부채인데 우리 학습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많이 나오죠.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이 조건에 의무가 존재하고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합의가 돼서 부채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에 있게 추정할 수 있고 의무를 말하고 이런 걸 충족하지 못하면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충당부채 인식 요건으로는 축정을 하고 변동이 생기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은 최초 인식 시점에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충당부채의 축정은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하고 단 충당부채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는 현재가치로 평가를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중감 조절한다. 자, 충당부채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발채무라고도 하고 또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상황 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입이 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주석에 기재하고 상황 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우발채무도 살짝 변형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충당부채는 우리가 이 조건이 부합해야지만 충당부채로서 부채로서 인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3년을 근무하는데 3년 전에는 급여를 50만 원 받다가 3년을 근무하는데 3년 후에 가서는 3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 그럼 1개월에 100만 원이겠죠. 나누기 3을 하죠. 그러면 100만 원이 평균 급여가 나오겠죠. 3년 전에는 50만 원이 나왔는데 3년 동안 근무하면
최근에 3개월 급여가 제일 많은 금액이겠죠. 그걸 나누기 3을 하면 1개월 급여가 나오죠. 그걸 곱하기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36개월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600만 원이 나오겠죠. 적수가. 그 3,600만 원을 나누기 12를 하면 3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퇴직급여는 최근 3개월의 평균급여 및 1년에 12달로 나눈 평균급여를 가지고 근속월수를 곱해서 나누기 12를 해서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퇴직금 계산해도 이렇게 큰 돈인데 만약에 종업원이 100명인데 그중에 퇴직하는 사람이 20, 30명이다. 한 번에 퇴직금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설정하는 거죠. 미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금 상당액을 각 회계연도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을 말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성 충당금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을 때는 퇴직보험에 가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을 시키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설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설정에 있어서는 추계액을 계산해야죠. 전 종업원이 퇴직을 한다고 할 때 추계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장부상에 보니까 재무제표나 또는 시산표 재무제표 상에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9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1,000만 원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퇴직급여 1,0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 이렇게 추가 설정을 결산 시점에 하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설정 전에 잔액을 장부를 보니까 700만 원이 있다. 7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300만 원만 보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분계로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의 발생으로 3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의 증가로 300만 원 이렇게 결산 시점에 우리가 분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 금액은 퇴사자가 생기면 부채의 감소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채의 감소로. 그래서 퇴직금 지급 시 회계 처리가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 처리를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액이 발생하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래 사례는 김영업이라는 사람이 퇴직을 하는데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떼고 나가니까 부채의 증가, 원천징수 세금을 예수금으로 잡죠. 잠시 보관하는 금액. 그러면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으면 퇴직급여 이렇게 잡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많으면 바로 부채의 감소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차감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800만 원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분계를 하게 되면 대변에 예수금이 일단 빠지고 그리고 보통예금이 9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예수금 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차변에 모아놓은 돈이 부족하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의 감소로 800만 원. 자, 부족하죠? 200만 원이 부족한 걸 우리는 어떻게 잡느냐? 퇴직급여로 잡는다 이 얘기죠. 퇴직급여로. 그래서 여기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는 부족한 만큼은
퇴직급여로 잡아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외에도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을 할 수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외에도 기타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겠죠. 판매보증 충당부채.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수리를 해야겠죠. 또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충당금을 판매보증 충당부채라고 하고 역시 그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면 부채성 충당금으로 본다. 하자보수 충당부채. 건설공사가 완성되면 하자가 생기겠죠. 그 하자가 생기면 보수하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은 거 그런 걸 하자보수 충당부채라고 부채성 충당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성 충당금은 부채로 봅니다. 비유동부채로 그것도. 비유동부채로. 그러나 우발채무라고 하죠.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가 나오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 놨는데 우리가 회사에 유보된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까봐 그러면 퇴직금이 보장이 안 되죠. 근로자들이. 그래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합니다. 확정기여형과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아무래도 소기업에서 많이 가입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확정급여형은 중견기업 이상에서 많이 가입을 하죠. 중견기업 입장에서. 올해 들어 근무할 수 있는 회사에서 확정급여형을 많이 가입하죠. 확정기여형은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줄 때마다 퇴직금을 계산해서 운영회사에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확정기여형은 종업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고 적립금을 운영하는 연봉제 퇴직금 제도로서 적립금은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퇴직급여로 본다는 얘기죠.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는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죠.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보통예금을 이체하였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리고 비용의 발생으로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매월 급여 줄 때마다 지급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종업원 입장에서 그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이 퇴직금은 운영회사에 본인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퇴사를 하셔서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계속 연결해서 갈 수 있고 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종업원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 회사는 급여를 줄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 비용으로 본다. 퇴직금을 준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장을 받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종업원이 매월 급여를 받는데 매월 급여를 받다가 10년을 근무했어요. 그럼 10년을 근무하면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계속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퇴직금을 받겠죠. 그러면 이 퇴직금은 그때 현실에 맞춰서 급여에 맞춰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10년째 가면 옛날에 받았던 월급보다는 많은 금액일 텐데 그때 받는 월급은 한 달치만 들어온다. 그런 단점만 있는 거죠.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10년째 가서 퇴직금 계산을 한다 그러면 10년 안에 최근의 3개월의 평균급여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3개월이니까 가장 높은 급여로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10년이면 120개월인가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평균급여로 곱해서 120개월을 곱하겠죠. 그래서 나누기 12개월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평균 급여를 따지니까 높은 금액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운영회사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운영수익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확정급여형은 중견기업 이상 올해 들어 근무하는 회사들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립금을 운영하는 누적제 퇴직금 제도이고 적립금은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이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고 해도 이건 자산계정이 아니고 차감계정이에요. 차감계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계정. 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인식을 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장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니까 대변에 잡혀 있죠. 그런데 1억이다.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여기 운영자산은 만약에 8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차감을 하고 2천만 원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8천만 원이 아니고 운영자산이 차감식인데 1억 2천만 원이다. 그럼 1억을 잡는 거죠. 그러면 부채는 제로가 되는 거죠. 부채가 없는 거죠. 차감으로 뺐으니까.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쳤으니까 넘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본다. 투자 자산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자산 계정이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서 자산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공시가 되고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서 자산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비유동부채로서 운영자산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보고 급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로 안 봅니다. 다시 말해서 외워야 되는데 급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로 아니고 급여형일 때는 운영자산으로 본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확정급여형이면 퇴직급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정급여형이면 반대로 퇴직연금 운영자산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확정급여형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운영수수료 10,000원을 보통예금에 같이 이체를 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당연히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대변에 나가고 수수료 비용, 약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와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수수료 비용이 생기는 거죠.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자산의 증가가 아니고 차감계정의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차감계정의 증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운영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돈을 지금 종업원이 100명인데 100명이 퇴직한다고 할 때 돈을 운영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은행에 입금이 많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그래서 운영수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은행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영수익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수익금은 이자 수익으로 봐도 되죠. 투자자산이라고 했으니까. 또는 퇴직연금 운영수익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봅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모든 붕괴는 거래 결합관계에 의해서 붕괴가 되는 거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또는 영업의 수익, 퇴직연금 운영수익으로 계정과목을 볼 수 있고 당연히 은행에 자산이 늘었으니까 퇴직연금 운영자산 20,000원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넘쳤으면은 투자자산이 되겠죠. 안 넘쳤으면 이렇게 차감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차감 형식으로.
운영수익금이 들어오면 이자 수익으로 보거나 퇴직연금 운영수익으로 봐서 운영자산을 중과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천만 원이 있는데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2천만 원 있으면 이건 뺀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000만 원만 봅니다.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차감 계정이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천만 원이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만약에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퇴직급여 운영자산이 있다.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요 2천만 원은 요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3천만 원. 그리고 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고 그럼 3천에서 3천은 차감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제로가 되죠. 그럼 1,000만 원 남죠. 이 1,000만 원 남는 금액이 우리가 투자자산이다. 투자자산으로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의 중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되는 1,000만 원에 한해서. 그래서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우리가 자산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자산 계정이 아니고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금을 이제 주게 되면요. 당연히 은행에서 돈이 지출되는 거니까 퇴직자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 처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족액이 있으면 단기비용 처리하고 퇴직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감소시키면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부 박두철에 퇴직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가입하여 분립한 금액 중 퇴직금 전액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빠지는 거죠. 차감 계정이 빠지는 거죠. 만약에 넘쳤으면 자산 계정이 빠지는 거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500만 원이 자산의 감소로 빠지겠죠. 만약에 이 퇴직급여가 충당부채가 있으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오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런데 그게 없으면 퇴직급여하고 우리가 500만 원을 잡으면 되겠죠. 비용의 발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는 우리가 종업원들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 제도로서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국민연금처럼 법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은 요 세 가지의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의도한 목적과 용도만 사용해야 된다. 우발 채무는 부채가 아니고 우발 자산도 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평균 3개월 또는 1년치 나누기 12 해가지고 평균 1개월치, 평균 3개월을 나누기 3 해갖고 1개월치 계산을 하면 곱한 수가 나오고 1년이 12달이니까 12달로 나누면 퇴직금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모으는 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다른 데 사용이 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우리 근로자는 못 받게 되니까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보충한 금액이 많으면 그냥 퇴직급여가 생기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빠지면서 예수금이 이건 소득세 원천징수한 거죠. 퇴직소득세 나머지 보통예금이 나가고 부족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잡히면서 충당부채를 빼면서 퇴직급여가 잡히면서 원천징수하고 보통예금이 나간다. 그래서 부채성 충당금은 비유동적 부채로 보고 우발채무는 부채로 안 본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보고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급여형은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종업원이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오래도록 근무할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더 낫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차관 계정으로서 초과되는 금액만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초과되는 금액만. 그리고 퇴직을 할 때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면 대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분치 않으면 퇴직급여가 되고 충분하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이 계정 과목이 서로 이렇게 상대돼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비유동부채 대표는 사채겠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고 그거 외에 기타 등등 비유동부채가 나옵니다.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이면 유동부채죠. 그러나 3년 또는 뭐 1년 이상, 1년 초과 2년 이렇게 장기간 빌리게 되면 부채의 증가로 장기 차입금이 되죠. 보통 예금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는데 보통 예금은 입금이 됐는데 3년 만기로 빌렸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1억 원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비유동부채, 기타 등등 기타 비유동부채. 임차보증금이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인 것처럼 역시 임대보증금은 기타 비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기타 비유동부채. 건물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임차를 하면 보증금을 납입하고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를 납입하겠죠. 월세가 들어오면 우리는 임대료, 임차료의 반대말입니다. 보증금은 우리가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A가 나갈 때 다시 이 임대보증금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차변에 보통예금 1억, 대변에 임대보증금 1억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간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차변에 오면서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 미지급금, 우리가 예를 들면 뭘 시설을 했는데 장기간 갚아야 된다. 3년, 4년, 5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면 외상매입금이 안 되니까 장기 미지급금으로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은 부채의 증가가 됩니다. 장기 미지급금은. 여기 보통예금 등이라고 보기보다는 미지급금이니까 예를 들면 기계장치라고 기계장치 기계가 막 20억 하는 거를 10년 지급하기로 사왔다.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 자산의 증가로 대변에 장기 미지급금 20억 원 이렇게 잡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죠. 이연법인세 부채. 상법과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에서 보는 다음 연도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연법인세 자산하고의 개념이 다르겠죠. 더 내는 그런 부채가 오게 되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세금 더 내는 효과가 오게 되면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우리가 개정 과목을 설정합니다.